이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친원전입니다. 유럽, 독일 포함해가지고 뭐 프랑스, 영국, 추가적으로 나오는 미국까지 탈원전했던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이 복귀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따로 역행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이 3사의 점유율? 저는 그거는 또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 1분기 정도 수준만 만약에 유지되잖아요. 그럼 하반기는 1, 2분기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3, 4분기. 지금 가격대에서 그럼 안 사면 언제 사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가격대는 최소한 15% 이상? 네, 대표님, 친환경 탈원전 열풍이 지나가고 지금은 SMR, 소형 이제 원전과 대형 원전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원자력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걸로 전력을 다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간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력의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들쑥날쑥한 거죠. 특히 태양광이 진짜 심해요. 풍력도 해상 풍력은 오히려 좀 괜찮은데 육상 풍력은 전력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원자력을 굉장히 안 좋게 어떻게 보면 악화시키거나 비화시켰어요.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걸로. 근데 사실이긴 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진 이후로 그 뒤로 굵직하게 원전 사고 터졌다고 할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쓰리마일 섬이라고 원전을 폐쇄했던 원전 그 바로 옆에 쓰리마일 섬 옆에 신규로 또 원전을 짓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탈원전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서 슬슬 발을 빼는 동안에 네. 이 중국 놈들은 엄청나게 원전을 키운 거예요. 말도 못하게, 상상 초월하게. 그럼 중국이 바보라서 원전을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에너지원, 소위 말하는 AI 이 대란, AI 빅사이클을 감당할 전력의 대안으로 원전을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게 높지 않아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발 단계니까 높은 거고, 네. 대형 원전, 원래 우리가 수주받던 대형 원전들은요, 발전 단가가 신재생보다 더 쌌으면 쌌지, 더 네. 경쟁력이 있으면 경쟁력이 있지, 더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알기로는 맥스 최대 얼마까지 늘리냐면 400기가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빼고, 미국이 한 130에서 한 150기가 될 거예요.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영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 합친 거랑도 중국이 짓고 있는 원전이랑 이미 지어놓은 원전을 게임이 안 되게 차이나요. 몇 배 차이나요. 몇 배. 3배가 아마 넘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한국, 네. 영국, 러시아 다 한국, 합쳐도. 영국, 러시아 뭐 이렇게 합친 거가 뭐 한 예를 들어 150기면 중국 400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 다 합치면 중국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진짜 무서운 거죠. 과거 3년에서 5년 사이에요. 아마 연평균 50%씩 캐파를 확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가 촉발하는 이 전력을 뭘로 다 감당할 거냐? 그럼 원전밖에 없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봤던 환경적인 요인이 이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네.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인정을 했어요. 고효율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이미 그냥 친환경 에너지원의 네. 분류 체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격차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탈원전을 했던, 지금 사실은 체코만 부각돼서 그렇지 네.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다시 재가동하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재가동 사이클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풍력하고 태양광 안 지을 거냐? 그건 아닌데 풍력, 태양광 아무리 열심히 많이 지어도 이 엄청난 에너지 대란을 캐파를 극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도 또 갑자기 트럼프가 되는 순간 풍력, 태양광을 박살을 내놨잖아요. 조금 박살낸 게 아니라 뭐 거의 죽이다시피 하다가 이제 풍력, 태양광 죽이면은 그 많은 에너지 그거를 캐파를 감당을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조금 살리는 수준인데
다행인 건 트럼프는 굉장히 친원전입니다. 그리고 실제 에너지 장관을 소형 모듈 원전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로 이사 출신을 에너지 장관에 앉혔어요. 그만큼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트럼프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안정성 측면으로 보완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나 보완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에 가깝게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리고 발전 단가는 낮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이 부각되는 거고 실제 원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10개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원전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죠. 강국이다. 완전 강국이죠. 근데 대표님 전 정부가 망쳐놨죠.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원전을 우리가 그 몇 년 이제 그 지난 정부 때 좀 하면서 네, 5년 넘게 박살났죠. 예, 그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나라 원전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엄청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좀 기술을 잃고 많이 따라잡히거나 뒤처지게 된 건 아닌가요? 기술력으로? 중국하고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상당 부분 기술을 뺏긴 부분이 있겠죠.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원전 관련된 기자재 납품 회사에서 제가 엔지니어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저는 뭐 15년도 전 얘기, 그쵸. 거의 15년 전 얘기네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인력도 많이 유출되고 많이 팀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죠. 환경적인 인프라에 대한 굉장히 부족한 부분, 정부 지원도 끊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국이 예를 들어 뭐 3원계 배터리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월등 기술력에서 뛰어나, 메모리 반도체 하면 중국보다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 그렇게 딱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기하신 걸로 지금은 많이 유추해 보면. 따라잡혔다. 원전 관련된 기술력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밑단의 기자재 뭐 BHI라든지 뭐 S&T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원전과 관련된 그 핵심 기기, 주기기, 보조기기를 만드는 인력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힘든 상황을 잘 버텨내고 지금의 소위 말하는 이 앞으로 다시 원전이 부활될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힘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 좀 살아나려는 분위기에 그쪽이 확대되려고 하는 거지. 지난 과거에 그렇게 인력 유출이나 그런 부분에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전 쪽이 정상화돼도 그런 부분 때문에 100%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런 인력 관련된 부분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 기자재 뭐 BHI나 S&T 에너지나 이런 쪽에 지금의 이제 그 메가 트렌드 에너지 사업의 어떤 큰 대세를 보면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처우의 문제 때문에 그 진짜 상상 초월하더라고요. 그냥 중국 가면 그냥 네. 3배 준다고. 한국보다 무조건 연봉 3배. 그냥 중국 가면 3배 준대요. 그냥 깔끔해요. 그냥 얼마를 받든 3배. 어디든 뭐 10배 준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을 빼가는 게임이 거구나.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 사실 애국심에 맡기기에는 너무 그렇죠. 우리가 막 네. 잘할 거니까 네. 여기 있어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암울해졌으니까 네. 암울하니까 뭐 개인이라도 살아야겠죠. 그렇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고 좀 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기술력에 있어서 격차? 뭐 기술 진입 장벽? 그거 냉정하게 중국 업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대형 원전단의 주기기, 뭐 원자로, 반응기, 가열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 밑에 보조기기, 복수기, 페어레스 보일러 이런 거는 BHI 이런 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아직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따라온 거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탑티어다. 음. 좋습니다. 그럼 일부 기자재 항목에 한해서.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서방권에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워낙 원자력이 친환경 탈원전이 답이 아니고 이 AI 늘어나온 전력 수요는 원전밖에 답이 없다라는 좀 합의가 되고 있으니까 정권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요 원전을 좀 원자력에 집중하는 기조 요거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사실 유력 대권 후보가 전 정부랑 다르게 이 원전, 그러니까 과거의 탈원전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 그러니까 신재생과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다행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만 아까 유럽, 독일 포함해가지고 뭐 프랑스, 영국, 추가적으로 나오는 미국까지 일종의 탈원전했던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이 네. 복귀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따로 역행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정부에서 진짜 안타까운 거는 매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짜는데 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가장 최신 것, 가장 오래 따끈따끈한 거. 근데 한 기가 줄어들긴 했어요. 총 기수. 3기 중에 2기로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기가 유지됐다는 거 너무 다행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우리나라도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뭐 AI 뭐 얘기하잖아요. 네. 뭐 100조 양성하겠다. 그러려면 전력 수급의 대안을 뭘로 가져갈 거냐, 신재생으로 가져갈 거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다행히도 과거 문재인 정부랑은 다르게 전력의 연속성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이런 기업들,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되는 네. 브레인들. 그거는 이제 탑티어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거의 넘사벽 수준의 그런 설계 업체가 있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이 뭐 반도체 설계하듯이 그 원전을 설계하는 이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지난 몇 년간 5년이 넘을 거예요. 계속 그 지식재산권, IP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다가 그걸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 사장이 그만뒀어요.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죠? 체코 원전 수주 받으면서 그런 측면으로 한수원이랑 원만하게 이게 합의가 된 것으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발을 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팀코리아라고 하는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내든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든 그 밑단에 있는 기자재나 어떤 이 파운드리 원전을 제작하는 쪽은 국내 업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든 BHI가 됐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과거에는 한수원이 따내면 한수원 밸류체인인 우리나라가 가져오고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면 우리나라 아예 그것도 못하는. 근데 지금은 뭐 팀코리아, 뭐 웨스팅하우스 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연합의 형태가 엄청 많아지면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레퍼런스 있어? 네, 저희 뭐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뭐 완납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가져와 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한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국내 업체들의 일종의 글로벌 레퍼런스는 검증돼 있다. 네. 이번에 아마 체코 원전 할 때 가격적인 것도 있었지만 딱 그 체코 원전 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바카라 2009년도에 한 게 완전히 이제 완벽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이 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유럽 측면으로 보면 프랑스 전력청에 주는 게 같은 유럽 내 국가에 당연히 우대해 주잖아요. 네. EU 연합에서도 하듯이 유럽차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레퍼런스 측면으로 프랑스 전력청보다는 한국의 한수원, 팀코리아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거죠. 그거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또 추가적으로 2차 이제 발표 나올 건데 그래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잘 쌓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가격을 무시 못하는 거죠. 프랑스 EDF 전력청이 하든
미국에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기자재 업체들이랑 팀 꾸려가지고 했을 때 이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대요. 최소 30% 이상. 기본적으로 기술 차이는 별로 없어. 레퍼런스 차이도 별로 없어. 근데 가격을 30% 이상 비싸게 주고 산다? 원청 입장에서 발주를 주는 국가 입장에서 국가 예산으로 배정을 하잖아요, 원전을. 그쵸. 근데 30% 비싸게 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프랑스는 납기도 뭐 10년 걸린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예. 납기 차이도 어마어마한. 음. 이번에 체코 원전 받을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항목 중에 들어갔어요. 이 얼마나 납기를 준수해서 하냐. 지금 방산이 난리 난 이유가 폴란드에서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단납기가 가능하다는 것 측면도 앞으로 체코 원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국가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불가리아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불가리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체코 원전이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돼서 순차적으로 계속 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가격 경쟁력, 가성비, 글로벌 레퍼런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스코다 파워라고 이미 체코에 법인이 있는데 그걸 또 최근에 상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물건 잘 만드는 레퍼런스도 있지만 대외적인 인지도도 잘 쌓아가고 있는 거죠. 두산그룹도 그렇고 예,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은 뭐 말도 못하게 글로벌로 이 복합 화력부터 포함해가지고 원자력부터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뭐 불가리아 뭐 코들로이 원전 요번에 또 수주 받아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대외적인 신인도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납기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된 부분은 뭐 글로벌 에너지 메가트렌드 산업에 맞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류를 좀 잘 탔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러려면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바카라 원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마진에 앞으로 계속 그 계약 조건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또는 뭐 BHI는 또는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된 실적은 계속 실적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한 원전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회사 내부적으로 그걸 4번에 쪼개든 뭐 6번에 쪼개든 3년에 나눠 쪼개든 뭐 1년에 통으로 반영하든 그 인식, 매출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대표님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등 국내 원전주 주가 흐름이 좋아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서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지훈 대표님이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현재 좋게 보시는 원전 기업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주가 흐름부터 먼저 한번 빠르게 보고 갈게요. 주가 흐름 중요하니까. 네. 제가 오늘 것까지 4월 29일 것까지 우리 장중에 찍고 있는데 조선 방산만 얘기하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상승률이 60%예요. 엄청 어마어마하죠. 네.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최고점 대비 6%. 요 DD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DD가 뭐냐면 역대급 신고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이랑 4월 29일 현재 주가와의 차이,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괴리율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6%면 그냥 신고가 영역이에요. BHI 지금 계속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BHI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요거 제가 작년 수익률까지 가져왔어요. 작년에 9.6%, 물론 지수보다는 선방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두 개 합쳐봤자 100%가 안 돼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썸네일을 무섭게 달을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네.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더 오른다. 그렇게 썸네일 다시면 안 되고요. 예. 좋게 보신다. 네, 좋게 봅니다. 그리고 자, BHI는 이미 작년에 95%나 올랐어요. 근데 오늘 또 78% 상승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도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BHI 두산 에너빌리티야 좀 더 크고 작년에 그렇죠. 좀 또 덜 올랐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상승 여력이 네. 있지 않을까 역대급 수준 되니까. 네네. 근데 네. BHI는 작년에 거의 맞아요. 2배, 올해 80%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뭐 재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 팀으로 들어가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하는 웨스팅하우스 팀에 들어가든 네. 또 다른 웨스팅하우스나 한수원 말고 유럽의 어떤 팀이 들어가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이 원자력 관련된 주기기를 글로벌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대략 6, 7개 정도가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캐나다의 뭐 BWXT 그런데 지금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아까 얘기하신 단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중에 몇 개냐로 추리면 3개 안팎으로 줄여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주기기를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1+1 개념으로 BHI의 복숭이나 페어레스 보일러가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원전에 포커스가 돼 있고요. BHI는 원전의 기자재도 하지만 지금 대란인 LNG 제가 LNG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LNG 얘기할 기회를 다음 달에 꼭 주세요. 네. 왜냐면 LNG는 다음 달에도 계속 좋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LNG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기자재 그게 페어레스 보일러거든요. 요거는 LNG의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되게 심플해요. 요 2개만 딱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자재를 발주하고 예를 들어 한수원이 팀코리아를 해서 딱 하면 그 EPC 업체라고 하거든요. 최종 건설하는 업체는 어디가 하냐면 바로 현대건설이 합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61% 올랐어요. 네. 건설주 아무도 관심 없죠. 그렇죠. 작년에 지금 네. 거의 마이너스 26%예요. 맞아요. 작년에 마이너스 26%. 부동산이 안 좋았으니까. 부동산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61%예요. 65. 이거 건설 때문에 국내 주택 경기 때문에 올랐을까요? 100% 이거 원전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에 플러스였잖아요. 네. 현대건설은 더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강조해 주신 DD로 보면 마이너스 네. 최고점 신고가 대비 맞아요. 마이너스 46%예요. 현대건설은 아직도 마이너스 47%예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이 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은 대표님 건설사니까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꿈틀꿈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또 돈도 엄청 찍어낸다고 하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게 부동산 또 호황이 오면 네. 요 원전 호황하고 겹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전문가셔서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바뀌면 예를 들어 정권이 교체되면 주식보다는 사실 부동산 이거 뜰 거다 벌써 이미 다 퍼져 있어요. 실제로 될진 모르겠지만 네, 현재 될지도 모르는데도 네. 이미 그분 대통령 됐어. 부동산 될 거야. 이미 퍼져 있어요. 저도 최근에 집장만 했지만 잘 산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통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현대건설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방배에 네. 그거 아세요 대표님? 언덕배기에 있거든요. 교통도 안 좋아요. 네. 방배 현대건설이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로 DH 현대인가? 26년 내년에 그 들어오는데 거기를 이제 약간 언덕길인데 갈아엎어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는 힐스테이트 갖고 잘 안 돼서 DH를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초고가 프리미엄을 만들면 그것도 팔리니까 그쪽 초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저는 그 브랜드가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네.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편한 세상도 이 편한 세상 하이 브랜드 그 위에 또 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부동산들은 이제 그 하이엔드가 하나씩 하이엔드를 다 있죠.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아까 갖고 있지 못한 지금 모멘텀이 불가리아의 코줄로이드의 원전이거든요. 네. 그게 아마 올해 26년, 27년 계속 아마 실적으로 나눠서 쪼개져서 반영이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한수원 팀코리아 플러스 알파가 현대건설이 지금 불가리아 그 원전을 갖고 있다. 네. 7, 8호기. 예. 그리고 지금 얘네도 도시정비하고 복합개발 쪽, 그러니까 특수 부동산 쪽, 네. 그거를 중장기 목표 이익률을 8%로 잡아놨더라고요. 이익률을. 근데 토목하고 플랜트도 하잖아요. 이거는 마진 잘 나와봤자 7%인데 그럼 건축 주택 쪽에 마진을 13% 이상 본다는 거거든요. 합쳐야 되니까요. 네, 합쳐야 되니까. 복합개발 상품이 2030년까지 매출 50% 이상씩 전체 매출에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마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토목 낡은 노후화된 주택 이런 거는 다 그냥 그거 하고 아까 말한 DH 같은 쪽 아니면 도시정비 사업, 도시정비 개발 사업 아까 이거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완공이 됐어요. 근데 그걸 완공할 때 중요한 건 기한도 지켰고 예산도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한과 예산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진짜 손가락에 꼽는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신규로 탈원전을 벗어나려고 하는 국가들,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데는 러시아와 중국의 밸류체인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탑티어거든요. 네. 상당한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로사스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완전 탑티어인데 그쪽도 배제되려고 해요. 중국도 배제되려고 해요. 미국은 아예 못 들어가죠. 유럽에서도 만약에 배제된다? 그럼 아까 6,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중국 업체, 러시아 업체 빼면은 3, 4개로 추려지는 거죠. 이거는 원청에 들어가는 게 현대건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러시아, 중국 밸류체인 배제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혜를 당연히 볼 겁니다. BHI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지금. 2030년에 재무 목표가 수주 40조에 영업이익률 8%예요. 그럼 주택 경기만 봐가지고 영업이익 8%가 나올 수가 없죠. 주택 경기 보니까 영업이익률 잘 나와야 4%예요. 그럼 2배 본다는 얘기는 원전에서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마진 나온다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별도 기준 수주, 이게 아마 원전과 기타 복합 개발 상품이랑 복합 화력 발전, LNG 플랜트 이쪽이거든요. 이거 수주 25조 본답니다. 그리고 아예 포트폴리오를 대형 원전이랑 소형 모듈 원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하겠다. 에너지 상품 위주로 최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목표 수익률 잡아놨는데 제일 나쁘게 보는 아까 그냥 기존 주택 포함해서 그쪽이 8%예요. 사실 복합 화력도 굉장히 마진 나쁘거든요. 복합 화력 요 플랜트 해당되는 건데 그게 6%대인데 그거 다 통쳐서 8%까지 하겠다는 거는 신규 도시 개발하고 원전 쪽은 최소 10% 이상 마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일단 아무리 뭐 건설주가 나쁘다 해도 그 얘기하신 이제 정부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그러면 현대건설도 똑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1+1으로 가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건설이란 덩치가 워낙 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주가는 비싸지만 우리 그냥 순수하게 원전만 포커스해서 보면 너무 매력적인 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원전계 그냥 TSMC다. 그러면 딱 답이 될 것 같은 게, 가장 탑티어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거든요. 네. 웨스팅하우스에 이미 납품을 한 이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 지재권 분쟁 끝나면서 한미 원전 협정이 이루어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탑티어가 웨스팅하우스의 이 AP1000, 여기에 최초 적용된 게 보글 3, 4억이 지금 착공 지연됐다가 이제 지금 다시 세팅 들어가거든요. 이 AP1000에 주기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 대표님 이렇게 지금 그 원전 관련해서 왜 원전이 뜰 수밖에 없는지 세계 흐름과 이제 주목하시는 세계 업체를 얘기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요런 거를 대표님 인사이트를 나는 더 알고 싶다.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구독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매일매일 산업, 기업, 시황, 그리고 수급, 외국 기관의 수급,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그냥 하루 종일 저는 그것만 준비하거든요. 그 레포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기업, 산업, 그다음에 시황, 그리고 수급까지 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한 주를 쭉 정리하는 거를, 영상을, 유튜브에 없는 내용을 거기도 똑같이 기업하고 산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저희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네네.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2차 전지 산업이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2차 전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2차 전지 업체들 연간 수익률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최근에 CATL이 테크데이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네. 소금으로 가는 거. 네, 소금 배터리. 예. 이제 그 소듐 배터리가 LFP랑 3분계 배터리 다 잡아먹을 거다. 뭐 불날 일 없고, 네. 그다음에 가격 사고. 너무 안전하다고 하니까. 네, 성능만 네. 좋으면. 근데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그럼 소듐 배터리보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에 공장 지어서 양산한 거가 기술력이 떨어질까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도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소듐 배터리 당연히 개발하죠. 그런데
폴란드에 3원계 배터리 양산하는데 4년 걸렸거든요. 네. 유럽에서 물이 바뀌기만 해도 배터리의 수율이 박살난다고 하잖아요. 네. 물만 바뀌어도. 음. 근데 그러면 일단 CATL의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거에 대한 신뢰도, 그 CATL 배터리를요, 중국에서 배터리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한 유튜브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좀 객관적일 것 같아요. 너무 중국 배터리 찬양하고 중국 배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쪽이 많으니까. 근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CATL의 나트륨 배터리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심지어 이거 증권사에서 그것도 얘기해줬어요. 개발하고 양산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심지어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된 나트륨 배터리인데 모든 차에 다 적용해가지고 상용화가 언제 될 거냐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LG 엔솔이 CATL보다 기술력이 떨어질까요? 특허 건수만 9배,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배터리 관련된 LG 특허만. 엔솔이 특허가 훨씬 앞선다. 9배, 10배 앞선다.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 엔솔이 5만 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고 치면 CATL이 5천 건 정도예요. 그래서 같은 배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CATL이 LFP 관련된 기술은 LG 엔솔보다 앞설 수 있죠. 근데 LFP 배터리의 기술력과 3원계 배터리의 기술력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3원계 배터리가 저는 훨씬 더 기술 난이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원계 배터리의 탑티어인 LG 엔솔이 뭐라고 했냐면 소듐 배터리 2030년에나 우린 상용화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CATL이 5년 앞당겨서 당장 요번에 테크데이 때 우리 25년도 올해 양산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올해 양산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산에 대한 데이터가, 실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검증을 하나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연구소에서 한 대 어떻게 테스트해가지고 성공한 거를, 자 우리는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죠? 우리 소듐 배터리 개발했습니다. 상용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요. 소듐 배터리가 됐어요. 근데 소듐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기차의 핵심은 뭐죠?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 네.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인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가 3원계 배터리랑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듐 배터리가 엄청나게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어? 200m 정도, 200km 정도 간대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풀 충전하는 3원계 배터리 얼마 가죠? 600에서 700 가잖아요. 650에서 그 정도 가거든요. 3배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소듐 배터리는 LFP 배터리랑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긴 다음에 다시 3원계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LFP도 당장 LG 엔솔도 올해 25년도에 애리조나 공장, 미국 공장에서 지금 LFP 양산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26년도 삼성 SDI LFP 배터리 양산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LFP 이제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이제 LFP 양산할 거. 단 문제점은 그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 제일 빠른 게 그나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인데 그게 27년도에 양산된대. 그래서 당장 LG 엔솔이 중국 거 LFP 양극재 갖다 쓰잖아요. 상주리온 거.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LFP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그 소듐 배터리라는 게 LFP랑 일단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와야지 결승에서 3원계랑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 LFP 이길지도 사실 몰라요, 그것도. 그래서 일단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게, 유럽에서 55%, 60% 차지하던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이 45%까지 떨어졌다. 맞아요, 4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CATL하고 BYD의 점유율은 49%까지 올라갔네? 3% 역전됐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슨 차가 많이 팔리냐에 따라 월별로 달라요.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BYD가 유럽에서 우리 전기차 전략 실패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어제. 정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하이브리드 늘릴 겁니다 했어요. BYD가.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굉장히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BYD가 엄청 유럽을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주력으로 할 것처럼 봤지만 BYD의 주력은, BYD가 진짜 잘 팔린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진짜 잘 팔린 데는요, 태국하고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 그리고 생각보다 BYD 차가 브라질에서 또 좀 팔린대요. 그러면 브라질하고 싱가포르, 태국은 유럽이 아니잖아요. 유럽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동남아를 당연히 BYD나 CAT는 자국, 중국이 최우선이고 나머지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시아,
중남미, 그 다음 순위가 유럽 정도인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잘 팔리니까 공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실패 인정을 했다고요. BYD가. 탑 티어인데 네. 막 50% 100%씩 막 성장해요. 근데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게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BYD CEO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유럽에 그렇게 공장 막 공격적으로 짓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BYD 점유율 급격하게 유럽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대기하고 있었던 유럽의 완성차들 있잖아요. 유럽은 당연히 자국차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르노, BMW, 아우디, 벤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차들이 고가 차종만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데이터에 폭스바겐이 만드는 조금 저가차 있잖아요. ID3나 ID4. 네. 중저가에 포커스된 유럽 자국차가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또 모델 Y가 아직 생산이 또 원활하게 모델 Y 주니퍼 신형 올라오면 그또 엄청 잘 팔릴 건데 왜냐면 중국에서 사전 예약만 20만 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네. 근데 모델 Y 주니퍼 올라오는 동안 유럽의 자국 완성차들이 올라오니까 사실 BYD가 막 유럽에서 유럽 완성차들의 중저가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반짝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유럽에 공장을 지은 캐파가 BYD나 CATL이 LG 엔소니나 삼성 SDI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기사도 있어요. BYD가 원래 또 CATL이 독일에 아주 공격적으로 뭐 100기가와트시까지 네.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미시간에 CATL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중단됐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도 완성차 매달 팔리는 거에 따라 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 BYD가 막 계속 막 유럽에서 막 50% 100%씩 성장할 정도로 유럽이 그냥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을 상황인 게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유럽에서 가장 사실은 포지션이 커서 삼성 SDI가 사실은 부진했는데 삼성 SDI 부진하는 동안에 어디가 엄청 많이 올라왔냐면 SK온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판매량이. 네. SK온이 요새 아세요? 막 닛산이랑 계약 맺고 막 신규로 유럽 차들이랑 계약이 막 나와요. 15조짜리 계약 맺은 게 닛산하고 맺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이 3사의 점유율 저는 그거는 또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 일단 중국에 대한 뭐 CATL의 그 소위 말하는 뭐 나트륨 배터리가 막 엄청 상용화돼 가지고 막 네. LFP랑 3원계를 다 잡아먹을 거 그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줄어드는 거는 월별로 데이터 차이는 있지만 다시 유럽의 완성차, 유럽 자국의 완성차가 많이 팔리면 거기 배터리가 어디께 들어가고 어디 양극재가 들어가고 어디 음극재를 쓰는지 보면 국내 배터리한테는 좀 아직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진짜 충격적인 거는 CATL하고 BYD가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데 네. 보조금을 빼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빼면 얘네가 과연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보조금 조 단위로 줘서 회사를 어떻게 보면 막말로 인공호흡기 대주고 있는데 인공호흡이 딱 되는 순간 얘네가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그렇게 중국이 잘한다고 해서 엄청 지원했다가 중국이 어느 순간 야 그 보조금 AI 쪽으로 돌리자 원전으로 돌리자 우리 지금 원전 400기가 짓고 있잖아. 그러면 BYD나 CATL이 가뜩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공장 지은 것도 없는데 보조금으로 밀어내기 엄청 했는데 중국에서 보조금을 전기차 쪽이 아니라 배터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와 그거는 BYD나 CATL 박살날 수도 있겠다. 그냥 박살이 아니라 보조금 딱 중국 자국 정부에서 보조금 끊는 순간 진짜 개박살 날 수 있겠다. 근데 반면에 국내 배터리는 네. 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보조금 아예 안 주잖아요. 맞아요. 보조금 없이 그냥 자생했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사장이 직접 제발 이거 음극재 이거 가격 경쟁력이 게임이 안 된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음극재 수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이거 보조금 지원해 주세요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미루고 눈치 보고 그냥 뭐 배째란 식으로 나오다가 얼마 전에 흑연 쪽 있잖아요. 네. 보조금 그게 나왔어요. 여야 합의 그것까지 가서 아마 지원 방향으로 나올 것 같으면 그럼 이제 흑연 쪽에 좀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 흑연 쪽, 응급제 쪽 지원을 받으면. 네. 근데 이미 보조금 없이 자생했잖아요. 네. 한번 붙어보자. 보조금 없이 진짜 기업 대 기업으로 음. 붙어보자. 그러면 상황은 또 모르죠. 음. 상황은 또 모르고 LG엔솔이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지금 벌써 증명하고 있잖아요. 최고 기술력을 테슬라 스페이스 X에 납품하면서 베어로보틱스에 납품하면서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화하고 있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다양화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상용화 들어가는 데서 포지션이 엄청 커지는 데가 어디냐고 보면 테슬라도 요번에 실적 1분기 실적 박살 났는데 딱 하나 좋은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네. 와, ESS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국이 말도 못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요. 85%래 중국 시장이. 와, 엄청나네요. 미국과 유럽 그냥 다 그냥 중국 ESS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ESS 잘 되니까 CATL, BYD ESS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CATL, BYD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미국에서 올해 말까지 ESS 중국산에 153% 관세. 내년 1분기 26년도 1분기 때 173% 관세. 그럼 그런 순간 그냥 가격이 중국산 ESS가 가격이 박살나서 그 시장을 삼성 SDI나 LG엔솔이 야금야금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150% 관세 이러면 뭐 안 사겠다는 얘기죠. 그죠, 안 사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럼 그 ESS 시장도 누가 가져가냐? 가장 수혜는 파나소닉하고 LG엔솔이라고 봅니다. 탈중국. 근데 그거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유럽도 ESS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유럽 신재생 강국인데 신재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력이 수급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가 야간에 돌릴 때 써야 되고 그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ESS가 24년도에 1조 8천억이에요. LG엔솔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조가 넘잖아요. 근데 네. 1조 8천억이에요. 아, 올해 2조 5천억으로 올라오고요. 내년에 3조 사이즈. 요게 그냥 다 앞에 숫자가 바뀌죠. 네. 1조, 2조, 3조, 27년 뭐 4조 5천억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비중 단에서는 10%밖에 안 된다. 아. 근데요, 파나소닉하고 CATL은요,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40%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박살나도 ESS가 벌컥하고 남는 거예요. 그럼 ESS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전체 전기차 시장은 예를 들어 850조라고 보면 뭐 1000조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850에서 1000조라고 보면 ESS 시장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나 보면 전기차 시장이 한 40%까지는 올라온다고 봐요. 그럼 850조에 40조면 몇 조죠? 320조 시장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거기서 중국이 85% 잡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만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SK온이 가져간다고 하면 또 다른 캐파가 완전 열리는 거죠. 긴급하게 애리조나 ESS를 돌려가지고 네. 그 생산 라인을 아주 유연하게 전환시켜서 폭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나마 삼성 SDI 많아 봤자 16%거든요. 삼성 SDI는 내년 정도 되면 비중 20%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ESS라는 모멘텀이 있고 그거를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여전히 잘 하고 있다. 그쪽 ESS 중국 모멘텀도 뺏을 확률이 있고 실제 그게 숫자로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세 관련돼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그 굉장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관세가 결국은 전기차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네. 전기차 수요를 둔화시킨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포지셔닝이 미국에서는요 전기차의 침투율은 9.7%예요. 10%가 안 돼요. 네. 저거 관세 올리면 무슨 차가 더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휘발유 차가 더 타격을 많이 받아요. 와. 휘발유차 가격 같이 올라가. 자, 관세 올릴 거예요. 전기차만 가격 올리고 휘발유차는 뺄게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가니까. 전기차, 휘발유차 같이 가격 올라가요. 근데 보세요. 전기차는요. 배터리 가격 박살나가지고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휘발유차 가격 올라가고 전기차는 전기차 자체 가격 경쟁력으로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 때문에 자동차 가격 올라가서 휘발유차 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야 그나마 싼 맛에 휘발유차 많이 고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휘발유차가 더 디자인도 멋진 게 많고 안정적이어서 휘발유차를 택했는데 전기차 이 관세 때문에 가격 상승돼서 전기차 수요 둔화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심해요. 네. 그렇죠. 전기차만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거 그 일단 90일 유예됐잖아요. 네. 근데 멕시코가 지금 가장 트럼프를 우쭈쭈 잘 달랜대요. 멕시코 그 대통령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거 또 유예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면 중국도 150% 때리겠다고 했다가 지금 50% 인하하는 걸로 또 얘기가 엊그제 나오잖아요. 낮추는 방향으로. 근데 그럼 관세 때문에 예를 들어 가격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엔솔이 때려 맞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전방 고객사들한테 가격 전가할 거라고 봅니다. 판가 전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국내 배터리 3사나 밑에 양극재 업체들이 떠안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재미난 건 포스코 퓨처엠은 예를 들어 LG엔솔이랑 계약할 때 네. 아니면 완성차의 직납으로 계약할 때 그 계약을 맺었어요. 중장기 바인딩 계약. 그 바인딩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중간에 이 가격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전방 고객사 측면에 전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레포트에 나오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도 그럼 뭐 예를 들어 관세로부터 얼마나 타격을 입냐. 우리는 중장기 바인딩 계약을 바탕으로 상당히 관세부터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관세가 예를 들어 25%로 그냥 딱 확정이 됐다. 그럼 배터리 셀 업체의 생산 원가가 15%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15%. 그럼 이 15% 원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 배터리 업체나 그 밑단의 원자재 업체가 그냥 다 때려 맞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전방 업체에 전이하고 우리가 뭐 반 정도, 7에서 8% 정도 부담할게. 그 정도 선으로 합리적으로 타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7, 8% 올라가는 거 이미 원자재 가격 박살나고 이미 가동률 5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숫자적으로 타격을 입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 관세로부터 영향 나오는 거는 멕시코 공장이 됐던 캐나다 공장이 됐던 캐나다는 또 그것도 있어요. USMCA 요 규정에 충족하면 관세 회피 구역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USMCA 요거 충족할 경우에는 관세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봐요. 캐나다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지금 수혜를 받을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있죠. 네. 실제 주가 측면에서도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이미? 일단 삼성 SDI는 유증을 때렸잖아요. 유상증자. 네. 2조를 때렸죠. 그 2조 3천억인데 줄였더라고요. 1조 7천억으로. 유증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 평균값이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4%도 뭐 때문에 유지됐냐? IT랑 같이 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플러스예요. 솔브레인 플러스 났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이런 거 다 IT 같이 하잖아요. 네. 플러스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뭐 김문수 테마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주전자재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플러스예요. 25년도 1월달 들어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플러스고요,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3%. 상당히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 유증에 대한 부분,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상당 부분 녹여 있다. 네. 삼성 SDI 보세요. 고점 대비 78% 빠졌고요. LG엔솔 고점 대비 45% 빠졌어요. 그나마 LG엔솔이 선방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삼성 SDI보다 훨씬 더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삼성 SDI보다 훨씬 더 가장 최근의 기술 트렌드는 물론 삼성 SDI가 하는 각형을 LG엔솔이 못해서 그 각형의 일부 물량은 삼성 SDI가 계속 독점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LG엔솔이 하는 게 뭐죠?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뭐예요? 테슬라가 하는 4680 원통용 배터리잖아요. 네. 그 원통용 배터리의 국내 탑티어도 아니고 글로벌 탑티어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이 최대 수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공장 규모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삼성 SDI 인디애나 공장 스텔란티스 거 스타에너지 이제 막 첨단 생산세액 공제 받겠다는 거고 LG엔솔은 이미 지금 첨단 생산세 세액 공제만 올해 아마 2조 5천억 정도 사이즈고요. 내년에 아마 한 4조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거죠, 그냥 LG엔솔은. 대표님 그럼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고점 대비 좀 하락이 좀 있는 편인데 그쵸, 네. 지금 시점을 좀 견디면 앞으로는 좀 이제 이게 실적에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언제쯤 올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주가 바닥은 사실 잘 몰라요. 주가 바닥은 모르는데 실적 바닥은 올해 1분기가 실적 바닥이라고 했는데 LG엔솔 실적 잘 나왔어요. 어닝 컨센서스 초가 나왔고요.
오늘 또 따끔따끔하게 오늘 저희 찍는 4월 29일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나왔어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저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보다 나쁠 것 같았어요. 나쁠 거 예상했는데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나빴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왔어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 일단 매출액을 5,700억대를 예상했는데 6천억 넘게 매출이 일단 나왔고요. 시장 컨센보다 10% 정도 초과하는 매출이 나왔어요. 이익보다는 일단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을 키워야지 거기서 뭐 비용을 줄이고 영업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매출이 제일 중요해서 매출을 탑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매출 10% 시장 컨센 얼마나 나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컨센보다 10% 잘 나왔다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시장 컨센보다 매출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익이 포스코 퓨처엠 174억 나왔고 에코프로비엠 흑자 전환했어요. 드디어 22억.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비엠이든 LG엔솔 실적을 뜯어보면 올해 1분기가 가장 바닥일 거라고 했는데 이미 작년 4분기보다 QOQ로 보면요. LG엔솔 30% 이상 QOQ 전 분기 대비입니다. QOQ라는 건 작년 24년 4분기 대비예요. 포스코 퓨처엠 QOQ로 30% 넘게 에코프로비엠 30% 넘게 증가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 1분기에 이렇게 찍었으면 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관세 때문에 양극재 재고 미리 땡긴 거 아니냐? 그것도 있지만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리튬 악성 재고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인터배터리 제가 직접 가가지고 네. 전 그것만 확인했어요. 방송에 다 못 찍었는데 악성 재고 얼마나 떨구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떨구고 있다. 이걸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실까 봐 좀 겁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악성 제국을 떨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원가를 깎아먹는 이익을 깎아먹는 네. 그 기간들을 버틴 거죠. 국내 탑티어 양극재 업체들이.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G엔솔이 만약에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1분기 정도 수준만 만약에 유지되잖아요. 그럼 하반기는 1, 2분기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거로 봅니다. 3, 4분기.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실적으로 유추해봤을 때 작년 4분기 실적이 저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가 더 나쁠 걸로 예상했는데 4분기보다 QOQ로 30% 넘게 성장이 나왔다? 그럼 실적상으로는 작년 4분기가 바닥 찍고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관세보다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 니켈 가격 빠지는 부분을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냐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젠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계치에 목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배터리 단에서는 LG엔솔이나 삼성 SDI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 싸지는 건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 비쌀 때는 테슬라나 일부 업체들 정도만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 네. 배터리가 이제 싸지니까 중국의 듣보잡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죠. 뭐 샤오펑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아세요? 어제는 이제 아마존이 네. 전기차를 엄청나게 이제 오. 대량으로 국내 배터리사 컨택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도 아마 수주가 나올 거 4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마존이 스타트 끊으면 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옛날에 뭐 애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그리고 최근에 니콜라는 이미 망했고 리비안이 사우디로부터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리비안 하면 또 사실 픽업 트럭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게 소위 말하는 신차를 다시 또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양산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사우디에 거의 조 단위로 지원받아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관세 때문에 또 한번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1분기 실적보다 더 나빠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악성 재고를 떨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낮아진 리튬이나 니켈 가격에 대한 부분을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대비가 돼 있다. 그런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소위 말하는 3원계 배터리 외에 원래는 올해부터 양산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캐즘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연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원계를 제외한 고전압 미드니켈, 망간리치 이런 신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신제품들도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에코프로비엠 오늘 봤어요. 저도 컨퍼런스 콜에 LFP 1단 3,000톤 현재 LFP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 연간
올해 연간으로 5,000톤 LFP 배터리 양극재, LFP용 양극재를 올해 연말까지 5,000톤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LFP는 아니라 LMR, 그 망간이 들어간 쪽으로 개발한 거 샘플 테스트 중이다.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거다. 그렇게 보면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들에 대한 것도 숫자가 빠르면 올해 말 뭐 늦어도 내년에는 좀 가셔야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심플해요. 에코프로비엠은 유럽의 판매 데이터가 잘 나와야지 에코프로비엠 그게 주가에 아주 반영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 쪽 판매 데이터가 잘 나와야지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는 건데, 현재로서 1월달, 2월달, 3월달 데이터로 보면 유럽 쪽 데이터가 좋습니다. 훨씬. 그런데 저는 그게 연간으로 가면 또 몰라요. 연간으로 가면 미국 쪽 데이터가 유럽 못지않게 저는 충분히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아주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쏟아지고요. 유럽 경기가 더 좋냐 미국 경기가 더 좋냐고 따지고 보면 당연히 미국 경기가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저는 미국이 5월 달에는 좀 힘들고 6월 달에 금리 내리면 그럼 가장 금리 내리면 일단 신차 쪽에서 또 그게 있어요. 6월 달에 엄청 중요한 거. 테슬라 그거 나오잖아요. FSD. 네. 텍사스. 그거 좋은 결과 나오잖아요. 그럼 전기차에 또 한번 확 그게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요번에 이게 오늘 나온 기사, 오늘 되게 중요한 기사 많이 나왔는데 오늘 4월 29일 날 뭐가 나왔냐면요.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변경이 나왔어요. 규제 변경. 규제 변경, 자율주행 규제 변경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유리하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 같아요. 아니, 머스크의 캐시카우는, 테슬라의 캐시카우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박살내겠다고 하는 애를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자율주행이랑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돼서 어떻게 현상이 나오냐면, 생각보다 자율주행 너무 위험해, 너무 무서워,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빅데이터가 상당 부분 수정이 되면서 생각보다 자율주행 안 좋은 거 막 사고 나고 이런 것만 엄청 부풀렸는데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부각되고, 테슬라의 이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FSD 시스템이 상당히 전기차의 시대를 더 앞당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FSD 자율주행을 하려면 전기차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왜 그렇죠? 자율주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전기를 써야 되고, 고속도로 달리는 거라, 고속도로 달리면서 초대형 모니터로 컨텐츠를 시청하면서 자율주행 빅데이터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하드웨어와 칩, 그 AI 칩이 들어가는데 그 전력을 휘발유차가 감당할 수가 없죠. 하이브리드는 택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하이브리드 얘기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잠깐 과도기? 약간 그런 거고,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빅 모빌리티의 전환을 뭘로 할 거냐? 자율주행 플랫폼은 당연히 전기차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이 빨라진다? 그럼 전기차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규제의 변화에 따라 굉장히 미국 시장이, 심지어 6월 달에 텍사스 FSD 데이터까지 잘 나온다? 그럼 미국 시장의 전기차가 폭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딱 기사 나오는 거 보고 1월, 2월, 3월 다 데이터 좋았지만 유럽 데이터보다 미국 데이터가 연간으로 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하고 유럽의 차이점은요. 유럽은 배터리 사이즈가 작아요. 60기가와트시라고 보면 미국은 100기가와트시. 왜 그렇죠? 대형 SUV나 픽업 트럭이나 대형 밴이나, 요번에 포드 막 야, 왜 이렇게 판매량 안 좋아 그랬는데 SK용 데이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3월달 데이터가.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 그래 봤더니 SK용이 납품하는 포드에 이 트랜짓이라는 차가 있어요. 대형 밴. 네. 그러면 유럽에서 BYD가 60기가와트짜리를 배터리를 한 3개 팔면 네. 이 트랜짓 들어가는 배터리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보통 미국이 평균 100 잡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하나 팔잖아요. 네. 그럼 유럽의 1.5랑 똑같은 거예요. 용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100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더 그쵸. 그게 좋죠. 음. 입장에서는.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 종합을 해보면 2차 전지 많은 분들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올해 25년 1분기가 이제 실적 바닥이 네. 최악이 될 거라고 나오면 또 보셨고 실적 나오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네.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컨센을 다 초과하고 있어요. LG엔솔 초과했고요. 삼성 SDI만 나빴어요. 4,400억 적자 났는데 4,400억 적자에는 보니까 삼성 SDI는 LG엔솔처럼 전기차 몰빵보다는 파워툴, 전동공구, 그 다음에 또 첨단 소재, 전자 소재 쪽도 있고요. 조금 그 소위 말한 그게 더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고가 차종의 포지션이 돼 있다 보니까 BMW, 아우디, 벤츠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BMW, 아우디, 벤츠도 약간의 중저가에 가까운 모델들이 나오면 삼성 SDI가 회복된다고 보고 지금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오늘 실적 나온 에코프로, BM까지 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그건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심스럽지만 실적 바닥은 나왔다.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가 좀 어느 정도 실적 바닥 측면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올해 2분기에 실적에서 지금보다 유지가 되거나 실적이 더 잘 나온다. 네네. 그때는 확실하게 실적 바닥 지났고 턴어라운드 된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올해 이제 하반기 3, 4분기나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훨씬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을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이유는 네. 실제 신차에 들어가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사이클이에요. 올해 예를 들어 25년도에 뭐 10종이었다면 10종 더 되죠. 15종이었다면 내년에 25종, 내후년에 35종. 파이가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또 빠진 게 로봇이거든요. 네. 로봇 젠슨왕이 GTC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 끝나고 나서 5년 안에 휴머노이드 상용화한다고 연도를 못을 박아버렸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2030년.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더 빠른데. 뭐야, 우리는 3년 더 땡길 건데 그 시기랑 맞물려요. 로봇에 이제 배터리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래요. 사이즈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작아요. 가슴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차량은 다르죠. 차량은 다르죠. 근데 이게 몇백억 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팔리는 개수가 많으니까. 개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봇이란 포텐이 그러면 언제 배터리가 터질까? 저는 가시적인 거는 27년? 왜냐면 이미 LG엔솔이 베어로보틱스에 납품했잖아요. 그거 막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거나 혹은 가장 힘든 시기를 살짝 지났을 수 있다. 네네. 앞으로는 훨씬 기대해보자. 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버텨라.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희망회로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더 빠질 걸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계속 얘기하는 관세, 새로운 이슈일까요? 아니면 유럽에서 점유율 떨어지는 거, 중국의 CATL 그거 하나하나 다 각계격파로 말씀드렸고 미국발 자동차 관세 그 부분 새로운 이슈 아니죠? 그거보다 사실 구조적으로 큰 거는 미국에 들어가는 거 원천 차단을 해줬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미국에 만약에 중국 걸 받아준다? 네.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 여기서 더 박살날 수 있겠죠. 만약 그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다고. 현재 지금 지정학적으로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죠. 그건 있어요. 보니까 유럽이 중국이 너무 저가로 그냥 떨이 하니까 오늘 기사 났어요. 와, 오늘 4월 29일 진짜 중요한 기사가 막 폭증하는데요. 중국이 건 것 같아요. 자기네들 이제 못 팔 것 같으니까 우리 최저가 걸어놓게 이 이상 가격으로만 팔게. 그렇게 가격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거를 유럽이 약간 수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중국도 여기서 이제 가격 덤핑 더 못한다는 얘기지 않을까. 배터리 마찬가지, 자동차 마찬가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환경적인 이슈,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자율주행의 급속도로 빨라지는 규제 완화 측면, 그 다음에 배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적용처의 다양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일단 캐즘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월별로 30%씩 성장하는데 이거 캐즘인 거예요? 캐즘은 아니죠. 그런데 실적은 조금 더 한두 번 더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지금 1억이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섹터 뭐 관계없이 대표님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어요? 지금 제일 너무 재미난 얘기가 로봇인데 로봇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꼭 로봇 얘기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로봇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구독자분들 로봇에도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간다 그러면 배터리 같이 가는 거고요. 자, 로봇이 저는 1순위입니다. 로봇이 1순위. 네. 로봇을 최소한 25% 이상.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네. 로봇이 어렵다. 그럼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 ETF. 이거 웅달에 광고 좀 주세요. 하나자산운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ETF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ETF를 국내 거랑 미국 거랑 유럽 거랑 같이 다 섞여야 되는데 국내 로봇 회사들 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자산운용에서 만든 로봇 ETF만 국내 네. 레인보우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미국 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같이 섞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도 못하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게 뭐죠? 노령화 사회 이미 진입했죠. 네. 이제 그냥 고령화가 아니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을 안 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 네 번째, 인건비는 말도 못하게 계속 올라간다. 그쵸. 와, 미국하고 우리나라 인건비 5배에서 8배래요. 네. 그 조선소에서 조선 배 하나 짓는데 그냥 신조선가를 새로 짓는 배 있잖아요. 네. 그냥 5배 치게 한대요. 그냥 맞아요. 인건비랑 거기서 만드는 생산 원가 감안하면 그냥 5배 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인건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난리 나잖아요. 노조, 강성노조 말도 못 하잖아요. 이걸 그럼 뭐가 대체할 거냐? 저는 로봇이 다 대체할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완벽한 AI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로봇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밝힌 거고, 사실은 이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AI로 그러면 얼만큼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AI로 생산성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까? AI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전방산업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까? 그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데이터를 어딘가 하드웨어에 장착시켜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건 다 로봇에 테스트할 것 같아요. AI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네. 자동차가 될 수도 있죠.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인데 자동차가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범위랑 로봇이 할 수 있는 적용 범위랑은 게임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두 번째는 로봇이 가격이 싸졌어요. 얼마 전에 중국의 징동닷컴에 유니트리가 2천만 원대 로봇을 냈는데 네. 그냥 폭증했어요. 그냥 징동닷컴 사이트가 올리자마자 마비됐대요. 그리고 실제 로봇 관련된 회사가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하기 나온 거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경쟁하는 이제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자금 조달한다니까 그냥 1조 넘게 자금 조달이 모집이 됐고, 기업 가치 전체 비상장 회사인데 피규어 AI 그 시가총액을 60조를 본대요. 이익 난 것도 없는데. 네. 적자 회사예요, 그 회사 당연히. 레인보우만 적자가 아니고요. 피규어 네. AI도 적자고, 구글이 투자했다는 엔트로피도 적자고, 다 적자예요. 지금 돈 버는 데는 협동 로봇이에요. 로봇 팔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 시장이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인력의 수급을 대체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오면서 AI의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로 부각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각종 규제들이 막 풀리니까 로봇 관련된 어떤 다양한 그 사용처들,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편리하게 바뀔 것이다. 그 로봇 관련된 규제들이. 그래서 로봇이 많이 쓰일 거고, 로봇이 보면은 기술 수준이 상상도 못하게 올라온 거죠. 뭐 네. 덤블링 하는 걸 떠나서 이번에 4월 달에 마라톤 대회 열었거든요. 네. 그 4개만 완전히 완주했는데 2시간 33분 만에 와. 도착했대요. 중국 로봇이. 그만큼 기술 진보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향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삼성전자 향으로 실제 매출이 났습니다. 14억 5천만 원이 매출이 찍혔어요. 와,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그다음 삼성 SDI, 여기에 들어가는 몇 프로만, 한 1%? 한 3%? 5%만 로봇으로 대체된다?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이 얼마 늘 것 같으세요? 100배씩 늘 겁니다. 100배씩. 와. 상상 한 1%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네. 쓰이는 데를. 자, 그다음에 인터배터리 가니까요. 또 재미난 게 인터배터리 배터리 행사잖아요. 네. 자동화 설비. 자동화 일종의 로봇이죠. 로봇 설비 회사가 절반 이상이
좋은 부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관련된 행사도 열심히 다녀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미래 사회로 가면 뭐가 가장 뜰 거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기술적 진보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로봇이 실생활에 완전히 침투했다고 보고 로봇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대기업들이 가장 돈 투자 많이 하는 데가 로봇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그래서 물론 적자를 보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만 보면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심플해요. 로봇 회사들이 막 이제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로봇 회사들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예. 역발상으로 보면. 그리고 2차 전지 막 광풍 났을 때 막 진짜 어딜 가든 막 저는 그 얘기가 또 궁금하니까 커피숍이나 식당 가면 사람들이 옆에 무슨 얘기하는지 듣잖아요.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얘기하고 있으면 그때 꼽지잖아요. 그럼 누구나 막 나와서 다 로봇을 얘기하고 떠들면 그때가 로봇이 꼽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휴머노이드 로봇 ETF 만드는데 국내 기업 레인보우 뭐 로보티즈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국내 로봇 회사들 기술력 없다고 해가지고 기술 격차가 한 미국이랑 비교하면 한 1.5년에서 1.8년 정도 되고요. 로봇도 정부에서 네.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형편없냐면 2030년까지 1조예요.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그냥 개별 기업에 1조씩 뭐 3조씩 5조씩 투자하는데 우리는 전체 로봇 산업 2030년에 1조라고요. 그냥 세 발의 피도 아니고 그냥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글로벌 정부는 지금 로봇 산업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 네.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로봇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중장기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로봇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 관심이 없다. 그래서 단순히 적자라는 걸로만 보고 밸류에이션을 평가하지 말자. 그렇게 보고요. 국내 로봇 관련된 회사들 기술력 차이가 2년 정도 있는데 그 2년 정도 기술력 차이가 나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어찌됐든 28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중국이 막 물론 유니트리 같이 엄청나게 굉장히 기술력으로 빠른 기업들도 있는데 그럼 중국도 로봇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액추에이터, 서버모터, 센서, 감속기 이걸 전부 다 밸류체인을 다 수직 계열하고 내재화했냐? 아니거든요. 네. 미국이 딱 그걸 얘기를 했어요. 중국 업체들 밸류체인 완벽하게 내재화 안 돼 있잖아. 그걸 딱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럼 밸류체인 그럼 완벽하게 내재화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것도 생각해서 따져보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주에서도 1등 테슬라예요. 피규어 AI를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비상장사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비상장사거든요.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상장된대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납품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어딘지를 보면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액추에이터나 감속기나 센서를 납품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탑티어니까.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피규어 AI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랑 동급이라고 보니까 여기 납품하면 피규어 AI나 엔트로피나 중국의 유니트리나 테슬라의 옵티머스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사이즈까지 있다고 보니까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국내 현대차가 그거 투자하고 있잖아. 네. 그 현대차에 엊그제 그 얘기해요. 이제 5,000대 수준이 아니라 몇만 대, 몇십만 대 공장에 그냥 쓸 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제조 네. 공장에. BMW는 이미 피규어 AI 쓰고 있고요. 엔트로피는 이제 물류, 또 아마존 디지트는 또 거기도 물류 막 쓰잖아요. 그게 그냥 이제 막 시장 2차 전지 막 폭증할 때처럼 이제 막 언덕 고개 깔딱고개 하나 넘어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막 깔짝깔짝 되는 그 정도. 등산로 지나서 이제 산책로 지나서 이제 언덕 한번 올라가 볼까? 그 초입 단계가 전 로봇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로봇이 좀 중장기 진짜 5년 최소 3년 이상 메가 트렌드 보고 로봇 회사들이 막 이익이 쏟아져 나온다. 막 2차 전지처럼 연에 막 한 1,000억씩 번다. 네. 영업이익이 1,000억 번다. 그때가 꼬꾸라지는 시점이라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광풍 아닌 것 같아요. 로봇은.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미래 메가 트렌드 산업에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많이 투자하고 싶은 데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잘하는 데가 2차 전지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주가도 막 박살 났잖아요. 네.
저는 와 지금 가격대? 또 이것도 썸네일 자극적으로 살까봐 너무 겁나긴 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그러면 안 사면 언제 사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가격대는 최소한 15% 이상? 근데 로봇이 더 성장할 것 같아서 로봇에 점수를 주는 거고요. 주가는 로봇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로봇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아서 로봇 20%, 2차 전지 한 15%, 그럼 40%죠. 나머지는 화장품이 엄청 잘해요. 화장품 음. 무조건 10% 이상 들 것 같아요. 화장품 우리나라 프랑스 제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1등, 일본에서도 1등이에요.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똑같대요. 우리나라 화장품 통과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그거래요. 프리패스. 음. 그리고 유럽에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과거에 유럽의 코스트코나 월마트 이런 데서 화장품 야 그래 일단 한번 우리 매장이 예를 들어 월마트 매장이 뭐 한 10만 개다. 10만 개 중에 뭐 우리 한 4천 개 매장에서 일단 받아볼게. 한번 테스트해볼게. 그래서 대박 터진 게 조선미녀하고 코스알엑스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 그 유통에서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거 울타뷰티가 날아간 거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 때문에 울타뷰티 주가가 폭등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미국의 대형 오프라인 마켓에서 야 그래 한 4천 개 한번 일단 지점에 넣어봐. 4천 개 대박 터진 거야. 야 일단 한번 그럼 10,000개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꽉 찼어요. 네. 조선미녀나 코스알엑스가 이제 막 월마트나 막 타겟 코스트코에 꽉 찼어요. 음. 그러니까 후속 주자로 신규로 이제 요번에 또 막 상장한다고 난리돼요. 막 달바가 이미 달바 글로벌이 뭐 걔네 티르티르도 있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그 화장품 브랜드만 검색해봐도 재밌어요. 그 저는 이제 마트나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데 올리브영 가면은 네. 제일 눈 보기 좋은데 매대에 뭐 있는지 유사 경쟁 상품 뭐 있는지 그것만 보거든요. 그 잘 팔리는 거 집요하게 물어봐요 점원분한테. 그러니까 친절한 점원분 만나면 되게 상세하게 막 설명해줘요. 막 자신감 넘치게 설명해줘요. 근데 제가 VT라는 회사 갔는데 VT가 오프라인 있어요 명동에. 네. VT 오프라인 갔는데 뭐 거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요? 할인 안 하는데요? 왜요? 아니 할인할 필요 없는데요? 그럼 몇백 개씩 그냥 사가요. 유럽에서 사가요. 중국에서 사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 할인을 안 해? 와, 그 무슨 자신감이지 했는데 그걸 또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 미국 오프라인 매장하고 약간 연장선상이에요. VT가 드디어 이제 미국 오프라인 진출한대. VT 사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회사긴 한데 야 오프라인 매장 진출한대.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코스알엑스나 조선미녀는 야 일단 4천 개 테스트하면 되면 10,000개 들어갈게. 10만 개 들어갈게 있는데 코스트코 아니면 월마트 아니면 타겟 미국 대형사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거기서 야 그냥 10,000개 들어와. 뭐 4천 개를 거쳐. 그냥 전 지점에 입점해. 잘 될 것 같아. 예, 잘 될 것 같아. 끝. 그래서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 그냥. 그러면 그게 VT로 끝날 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국내 인디 브랜드들 막 나오겠죠. 야, 국내 인디 브랜드들 뭐가 잘 될지 난 모르겠어. 그럼 그 국내 인디 브랜드 어디서 만들어요?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가 만들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코스맥스는 글로벌로 화장품 ODM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위. 예. 그런 독점 회사들 기업. 예. 그런 회사들 매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에만 포지셔닝이 중국 매출만 뭐 50% 잡혀 있다거나 미국 매출만 50% 잡혀 있는 회사는 안 돼요. 중국 뭐 20%, 유럽 뭐 한 30%, 그쵸. 미국 한 30% 이렇게 잘 분산돼 있는 회사. 그래서 저는 화장품 프랑스를 제치고 와 우리 옛날에 프랑스 화장품 하면 진짜 명품 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명품화 돼가고 있다. 그게 글로벌로 터지고 있다. 네. 그래서 화장품이 한 10% 15% 담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LNG가 어떻게 보면 원전하고도 굉장히 좀 겹치는 분야가 있는데 네. LNG가 진짜 폭증할 것 같아요. 그냥 미국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미국만 얘기하잖아요. 네. 유럽 중동 난리 났어요. 중동.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만, 뭐 그 쿠웨이트, 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막 LNG 대란이거든요. 당장 유가를 뭘로 대체해야 되는데 천연가스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심지어 천연가스 또 천연가스 러시아 거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중동이나 유럽은 당장 천연가스 필요한 거예요. EU 연합에서 야 그럼 미국 LNG라도 갖다 쓸게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NG 밸류체인 또 많이 올랐어요. 뭐 성광밴드도 있고 동성화이텍도 있고 태광도 있고 다 공부해 볼 만한 뭐 세진중공업도 있고. 그래서 LNG는 저는 못해도 또 15% 이상 들고 가자. LNG. 네. 그래서 로봇, 2차 전지, 화장품, LNG 요 4개고요. 하나는 바이오. 바이오. 네, 5개. 바이오는
위탁 생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보다 역시나 지금의 가장 핫한 메가 트렌드는 ADC 이중항체, ADC 플랫폼이니까 지금 기존에 수주 받았던 거 ABL 바이오 그냥 딱 4조 수주 받으니까 막 폭등하잖아요, 폭등. 네. 시가총액 이제 3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 두 가지. 이게 또 연속성이 있냐? 또 다른 빅파마한테 이전할 수 있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회사들 현금으로 돈 많이 갖고 있냐?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술 이전 받은데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요 세 회사는 진짜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오리온이 투자한 회사가 있거든요. 리가켄 바이오. 네.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도 좀 대기업이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한테 투자 받은 회사 오리온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됐는데요. 물론 금액으로는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가 짱이에요. 4조 넘게 받았으니까. 그냥 단일 건수로는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가 짱인데 전체 건수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많이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1등은 어딘 줄 아세요? 리가캠이 1등이에요. 리가캠 바이오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 1등. 아, 또 이거 너무 자극적으로 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실제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은 빅파마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건수로 한다는 리가캠이다. 근데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만 주목받았어요. 그게 있고 숫자가 너무 그냥 아름다울 정도로 예쁘게 찍히는 회사가 있어요. SK 바이오파. SK 바이오. 그냥 심플해요. 이 뇌전증 치료제인데 뇌전증 치료제가 그냥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냥 미국에서 그냥 미친 듯이 팔려요. 근데 미국에서 미친 듯이 팔리는데 미국 시장을 다 공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치료제는요. 부분 발작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시장은 전신 발작이에요. 부분 발작 시장에서 지금 폭증해서 팔렸는데 전신 발작 시장이랑 청소년 이쪽은 또 못 들었어요 아직. 성인만 뚫은 거예요. 청소년 소아. 네. 그래서 얘네가 잘하는 게 뭐냐면 소아 애들 먹기 편하게 경구용 현타액으로 바꿨어요. 제형 SK 바이오팜. 그래서 신규로 소아 청소년이랑 부분 발작이 아니라 전신 발작 쪽으로 임상 3상 올해 아마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포텐이 그냥 싹쓸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사 빈펫이라는 데가 있는데 빈펫이 지금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SK 바이오팜은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게 미국 직판이에요. 대리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FDA 승인 받았는데 각종 임상 데이터가 빈펫 플러스 기존에 있는 경쟁사들보다 임상 데이터가 좋다는 데이터가 막 계속 나와요.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인데 치료제로 격상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거랑 같이 섞어서 먹어라 병용으로 쓰이거나 네. 뭐 3차 치료제 수준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소아 쪽 받고 부분 발작에서 전신 발작 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2차 치료제, 1차 치료제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에서 포텐이 이미 터졌으니까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이렇게 글로벌로 시장 커질 거로 보거든요. 근데 경쟁사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빈펫이 26년에 특허 만료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거의 뭐 독점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 이거 봤더니 사이즈를 봤더니 올해 유한양행의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보다도 더 빨리 1조 매출 달성 얘기가 나와요. 지금 27년 이제 딱 3년 남았거든요. 그럼 올해 어느 정도 매출 사이즈 나오냐? 이미 작년에 그 미국 시장에 판 것만 4,500억 팔았어요. 올해 6천억대에서 7천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냥 아름답게 찍히는. 근데 밸류에이션 좀 비싸죠. 그런데 주가 올라간 걸로 보면 막 ABL 바이오 막 100% 넘게 오르고 막 알테오젠 막 300% 오르는 동안에 SK 바이오팜은 30%도 안 올랐어요. 주가 오른 걸로 치면. 네. 왜냐면 약간 ADC 이쪽 알테오젠이나 뭐죠? ABL 바이오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덩어리 큰 데 있잖아요. 네.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티로 요쪽 따라에 같이 묶여서 너무 좀 속상하죠. SK 바이오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캐시카우가 너무 튼튼하다.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치료제가 매출은 계속 폭증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빠른 유한양의 렉나자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제치고 아마 1조 블록버스터 매출이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 항암제에
단독으로 안 쓰이면 같이 다른 약이랑 같이 병용해서 쓰는 병용요법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가 지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가 하는 이중항체 ADC 플랫폼만큼 아주 핫한 음. 글로벌 빅파마들이 엄청나게 돈 투자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도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만드는 회사 몇 개 없어요. 다 공부해야 돼요. SK 바이오팜,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셀비온이라는 회사 있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심플하잖아요. 네. 근데 그중 그럼 어디가 작업력 제일 좋냐? SK 바이오팜. 왜냐? 캐시카우로 엑스코프리로 돈을 막 갈고리를 쓰다듬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각은 안 됐어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심지어 올해 임상 1상 진행해요. 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돈 없어서 망한다. 네. 주가 폭락한다. 맞아요. 그리고 개발 끝까지 못 믿어. 돈이 없어서. 맞아요. 유상증자한다. 네, 유상증자한다. 근데 그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 위험 유상증자 할 수 있죠. 그건 모르죠.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덜하다. 상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미 캐시가 너무 엑스코프를 잘 팔면서 쌓아놓고 있으니까. 네. 그냥 SK 그룹사천 또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SK 바이오팜에 지금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딸 최민정이 지금 SK 바이오팜의 부사장인가? 전무로 들어가 있어요. 거길 왜 넣었을까요? 그것도 좀 그룹사에서 한번 그렇죠.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을 봅니다. 현금 나머지 20%. 왜냐면 저는 미국 시장이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 미국 시장 박살나다고 한국 시장이 더 빠질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가서 지금 또 터지잖아요. 우리나라 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올해 또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올해 지금 전혀 기대 안 했던 부분들 부각되죠. 상법 개정한다. 네. 지배구조 이슈. 그것만 반영돼도 뭐 이재명 그 후보가 뭐 5천 간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싼 거 플러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주 강력한 주가를 부양할 만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생긴 거거든요. 상법 개정 이슈 이거 계속 부각되고 지배구조 관련돼서 기업들이 어떤 뭔가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겠죠. 그래서 저는 20% 박살날 때를 대비해서 현금 들고 있다가 미장에 투자할 게 아니라 저는 국장에 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